검진이라고 하는 게 받는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 결과표를 잘 챙겨봐야 될 텐데 맞아요. 어떤 질환의 신호가 숨겨져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체성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볼게요. 과체중 아니면 안심? 하지만 체지방률 높아졌다면 적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체지방. 교수님. 예. 네. 우선 비만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비만은 단순하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쌓여서 몸에 건강에 위해를 주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비만도를 측정할 때 보통 체질량 지수 또는 체중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이게 손쉽게 지방량을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체질량 지수나 체중은 정상 범위에 있는데 지방량만 많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량이나 골격량은 적은 분일 거고 오히려 나쁜 질환들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지방은 많은 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보다 대사 질환의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에 이어서 이번에는 당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혈당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공복 혈당 100 이하면은 안심이냐? 그게 아니라 당화 혈색소 6.5 이상은 적신호로 봐야 된다. 당화 혈색소라는 게 또 중요하군요, 한 교수님. 네. 이게 당화혈색소를 설명드리려면 또 당뇨병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예. 우리 몸에 포도당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당뇨병이란 병은 이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서 그게 병적으로 작용하는 상황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포도당이라는 게 밥을 먹는 거에 반응을 하거든요.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 혈당도 중요하고 식사한 다음도 중요하고 활동했을 때 혈당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진단을 할 때는 공복혈당, 식후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 검사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요. 보통 공복혈당만 검사를 한다면 밥을 먹지 않았을 때 혈당만 체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는 두세 달 사이에 평균적인 혈당치를 반영해주는 수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혈당 조절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좋은 검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환자분들이 병원 오기 전에 며칠만 열심히 약 먹고 활동하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당화혈색소 검사하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벼락치기가 안 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당화 혈색소는 일반 검진에도 같이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추가 검진하지 않아도 당화 혈색소 수치도 같이 나오나요? 네, 박 교수님 어떤가요? 네, 국가검진에서는 이제 공복혈당만 검사하고요. 당화혈색소는 사실 따로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공복혈당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복 시의 혈당을 얘기하고요. 이것이 이제 보통 126이 넘어가면 당뇨병의 하나의 기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우리 몸에 이제 적혈구가 있는데 그 적혈구가 당 성분과 결합된 퍼센테이지를 보통 이야기하는 거고요. 2, 3개월의 어떤 당뇨의 상태들을 대변해 주는데 보통 이제 6.5%가 넘어가게 되면 당뇨의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국가검진에서는 이제 공복혈당만 시행하는데 그 시행하고 나서의 결과를 가지고 대략적인 당뇨의 상태를 알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당뇨병이라고 진단 받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복혈당이 한 110 이상, 특히 이제 당뇨 기준에 속하는 126 이상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진료를 통해서 당화혈색소를 검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검진 결과 당뇨 전 단계인 분들한테는 약을 안 주시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앞에서 이제 체지방이나 체질량 지수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요즘에 이제 많은 당뇨 전 단계가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체중의 한 5에서 10% 정도를 감량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우리들 요즘에 뭐 야식이나 여러 가지 먹죠. 간식도 먹고. 상황을 통해서 뭐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식단이나 단 음료를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교정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운동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좀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육 자체는
혈당을 스스로 사용하기도 하고 네. 혈당이 굉장히 중요한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과의 정기적인 상담과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의 상태가 당뇨병으로 발전되지는 않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습관 관리부터 철저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혈압은 정상인데 맥압이 60 이상 동맥경화의 적신호일 수 있다. 맥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교수님. 네, 또 맥압을 설명을 드리려면 또 혈압도 다시 설명을 드려야 아,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120에 80이라는 숫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알고 좋은 계실 거잖아요. 겁니다. 예. 근데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왜 좋은 거냐? 앞에 거는 수축기 혈압입니다. 뒤에 80은 이완기 혈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몸은 심장이 펌프질을 하고 있거든요. 심장이 꽉 쥐어짤 때의 압력이 앞에 거 120,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고요. 네. 벌어질 때 혈압이 이완기 혈압이 됩니다. 뒤에 그렇게 거. 함으로써 피가 한 바퀴 뺑 돌아서 몸으로 돌아오는 건데 보통 우리의 혈관들이 탄력을 갖고 있어서 이게 쥐어짰다가 벌어질 때 다 이게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축혈압과 이완기혈압 차이가 크지 않게 유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혈관이 ጳ빳해지면 탄력성을 잃게 되면 이 두 개의 혈압의 차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맥압이 증가된다라고 하고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맥경화, 혈관이 뻣뻣해지는 거는 이제 혈관 자체가 경화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걸 말하고 이런 경우에 맥압이 증가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맥압이 60 이상으로 증가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동맥경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검진을 받아도 결과지를 보고 해석이 어렵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질혈 보도록 지질혈. 하겠습니다. 이러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총 콜레스테롤은 정상인데 높은 LDL 수치가 혈전 적신호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진 교수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콜레스테롤 하면 모두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있고 몸에 좋지 않은 L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이 두 네. 가지를 모두 합해서 총 콜레스테롤 포함해서 총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혈관 내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더라도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요. 보통은 이제 흡연이나 낮은 HDL 콜레스테롤 또는 관상동맥의 질병에 이제 과거력이 과거력. 있거나 고령의 경우 이렇게 위험 요소가 많을수록 LDL 콜레스테롤 자체를 좀 낮게 유지하는 것이 추후에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국가건강검진에는 고지혈증 검사를 매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떤 주기로 해주나요? 그러니까요. 예, 홍 부장님 매년은 안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국가건강검진에는 막대한 보험 재정이 이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서 비용 효과 분석을 저희가 했고요. 그 결과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병에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 선진국에서도 5년마다 검진을 하는 거를 저희가 참작을 해서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도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 주기를 기존의 2년마다 해서 4년마다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유병이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남성은 24세부터 여성은 40세부터 이 고지혈증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간 수치, 이것도 신경 써서 많이 보시는데 간 수치는 정상인데 지방간이 만성이 되면은 간염, 간암의 적신호일 수가 있다. 그렇군요, 진 교수님. 예.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간 수치라고 하는 거는 AST 또는 ALT를 말하는데요.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간 세포에 손상이 있다는 의미고 보통은 염증이 심해지면 이런 수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염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상까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수치 자체는 정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성 지방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예. 음주를 오래 하거나 장기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지방간이 흔하다고 해도 이게 진행을 해서 간이 단단해지는 간경변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간암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성 성인 질환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간과하지 않고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결과지 속 숨은 적신호 마지막은 소변인데요. 봐야죠. 신기능 정상? 단백뇨, 혈류는 콩팥병 적신호. 근데 사실 단백뇨, 혈류 판정받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거든요, 박 네. 교수님. 네, 신장 기능을 보는 검사에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가 있는데요. 국가검진에서는 이제 혈액 검사로는 사구체 여과율과 그다음에 혈전 크레아티닌 검사를 보고 소변 검사로는 단백뇨 검사를 합니다. 단백뇨는 사실 이제 검사할 때 소변량이 굉장히 적어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급성 염증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만성적으로는 만성 신염이나 신증후군, 그다음에 당뇨병성 신병증, 고혈압성 신질환에서도 의미 있는 단백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검진에서의 단백뇨 검사는 요 시험지 검사라는 부분으로 해서 아주 정확한 단백뇨 양은 나오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단백뇨가 양성이다라고 나오신다면 추가적인 진료를 통해서 실제로 원인이 무엇인지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나는 이제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많이 나와서 단백뇨가 아닌가라고 걱정해서도 걱정하죠. 오시는 분이 상당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거품이 난다고 해서 모두가 단백뇨는 아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거 말고도 소변 검사 항목을 보면 사구체 여과율이 있는데 이것도 예. 뭐예요? 이 수치가 떨어지면 콩팥이 나빠졌다는 건가요? 네, 박 교수님. 네, 혈액 검사상에서 나온 크레아티닌 수치와 그다음에 나이, 체중, 성병들을 활용해서 이제 콩팥의 기능을 수치화한 게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질병이 없는 성인에서는 보통 60에서 120 정도가 정상인데요.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졌다는 것, 또 다른 거로서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이 이제 신장 기능이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사구체 여과율이 한 60 미만이 한 3개월 정도 유지가 되면 만성 콩팥병이라고 진단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콩팥의 기능이 좀 저하됐다라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혹시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이게 일시적인 건지 만성적인 건지, 치료가 필요한 건지를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실 필요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영상 검사 아주 드물게는 조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